네, 이번엔 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월 초 우리 코토백 자산운용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셔가지고 이제 월별로 그 시그널, 투자 시그널을 발표하시는데요. 이번 7월 달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을 높게 편입하라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셨죠. 예. 실제 6월 달에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면서 적중했습니다. 네. 네, 이번 7월 신호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지난주 초에 새롭게 나왔는데 전반적인 경기에 관련된 동향 그리고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모멘텀을 종합했을 때 여전히 7월 달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도처에서 현재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13개월 연속 글로벌 이익의 그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풍부한 유동성 환경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도 낮은 변동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굉장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이즈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또 종목 혹은 뭐 섹터별로는 조금 지난달과는 다른 그런 시그널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미국과 한국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주요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 신호가 유지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구성이 좀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그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약 지난 7개월 동안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를 훨씬 선호하는 가치주 대비 그 가치주 선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이번 달에 가치주 신호가 이제 성장주에 비해서 둔화되면서 가치주를 모두 팔고 성장주로 돌아서는 그 큰 폭의 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형 성장주인 뭐 VBK라는 종목, 그다음에 대형 성장주인 VUG라는 그런 성장주 ETF들을 뭐 대거 편입했던 게 가장 특징적인 스타일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 상장된 ETF에서는 지난달에 새롭게 편입했다 말씀드렸던 베트남 ETF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은행 그다음에 중국 소비 테마가 새롭게 빠져나가고 새롭게 그 자리를 국내 철강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 ETF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주요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그 가치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비중이 조금 옮겨졌다고 했는데 혹시 그 근거, 네. 다시 말하면 테이퍼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변수가 작용된 것인지 혹시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성장주는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상반기 중에 짓눌렀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예.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 결국은 하반기에 금리는 피크아웃을 하고 성장주에서 악재로 작용하던 부분들이 제거됐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는 가치주 대비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요. 네. 가치주는 그에 비해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뭐 무조건 가치주가 안 좋다라는 얘기보단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노이즈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지금 그런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요인도 하나인데, 뭐 이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국제 원유 가격 급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갖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특히 오늘까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 굉장히 클 텐데요. 이게 뭐 코로나 그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감염률이 좀 높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빠르게 확산이 되고 네. 입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게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 치명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랑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경제를 재봉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다라는 판단 하에 경제는 재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글로벌 경기 확장에 이게 무슨 방향을 바꾸는 전환 포인트가 되느냐 그러긴 쉽지 않고 대신 일정 부분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난번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담 결과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결렬되었고요. 아직 그 다음 회의 일정도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여전해서 단기적인 유가의 좀 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가격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쪽 모두 이렇게 지금 생산에 대한 그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조만간 뭐 특정 쿼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80불을 넘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유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봤더니 아마 80불까지는 가겠지만 거기서 더 크게 오를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한금 더 들어가 보세요. 7월 달이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 변수가 이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뭐 해외든 국내든 간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제 변수가 뭐뭐 있을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방금 알아봤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펀더멘탈적으로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인플레이션하고 테이퍼링 이슈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FOMC 의사록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혹시 연준 의원들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나 네. 이 부분들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7월 말까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많이 간과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부채 한도는 2019년에 2년간 유예됐고요. 7월 3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뭐 당연히 사전에 합의가 되겠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규 국채 발행이 중단이 되고요. 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산 지출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디폴트 사태까지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과거를 복기해 보면 이게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이끌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합의에 진통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갑자기 크게 급등한다든지 하는 여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얘기도 앞에 오프닝에 나왔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높아져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과연 발표되는 실적이나 하반기 가이던스가 채워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의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뭐 정말 무섭다 할 정도로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한국을 별로 안 사고 있어요. 혹시 외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변수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안 하는지. 철저하게 뭐 외국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 또 국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기에 실적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한 들어오기 쉽지 않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환율 레벨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예. 좀 주목할 만한 환율 레벨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지를 환율이 아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실적 장세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2분기 아직 뭐 이제 막 뚜껑을 열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서프라이즈죠. 놀라운 12조 5천이라는 정말 기대보다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오히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 크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2분기에도 이런 현상 나오지 않겠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와는 실적을 대하는 그 시장의 임팩트가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아, 돌아보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실적보다는 오히려 매크로나 정책 변수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것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밈 주식 열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2021년 기저효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실적의 임팩트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것들이 정상화가 되었고 이제 2분기 나오는 실적들이 하반기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말씀 주셨지만 앞서서 미국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양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실제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과거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됐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반기까지의 실적을 어느 정도로 이 기업이 보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이 실적의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반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 사실 제시하는 실적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실적 장세에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회사가 제시하거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들로 좀 줄여서 좀 좁혀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실적의 그 결과 발표에 미리 예상을 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 그 시즌의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부지런하고 유연해야 된다. 아. 굉장히 나오는 실적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아, 이게 발표가 좋게 됐음에도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겠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뷰를 빠르게 바꾸시면서 좀 짧게 유연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방금 조 대표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만 해도 그 어떤 증권회사에서도 11조 후반은 봤지만 12조 5천은 누구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막상 그 뚜껑 열어보니까 12조 5천을 냈는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가가 내려가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거든요. 근데 방금 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짧게 대답 주셔도 네네. 되고요. 우리 쿼터백 자산운용에서 빅데이터로 이런 투자 전략 제시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과연 이 빅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잡는 그 포커스는 뭔가요? 일단 뭐 저희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건 약간 시기적으로 놓친다, 그러니까 레깅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다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니까 이게 앞날을 예측하겠어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는데, 뭐 예측을 잘해서 미리 저점에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담을 만한 종목인가 자산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건강한 자산이고 얼마나 튼튼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은 뭐 저점에서 얼른 빠르게 잡는 신호를 준다, 이런 타이밍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니고요.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을 진단하는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식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은 위험이 높아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확인한 다음에 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신호들을 잡아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의 전략을 저희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딱 들 때는 질적 분석이 있고 양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이것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